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60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1. 정훈과 파견을 가다. 앞서도 말했거니와 우리는 파견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특히 노도부대 소총중대에서 생활하다가 파견 나간다는 것은 연일 계속되는 교육과 훈련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선호하고 고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행운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으니 1981년 7월 13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연대 정훈과에서 파견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짧지 않은 기간의 파견 생활을 통해 또 다른 군대 생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경비소대 내무이병으로 밤 10시부터 근무가 들어있어서 8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근무 시간까지 잠 한숨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서 바삐 잠을 청하는데 중대본부에 있는 박아무개 일병이 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대대 정훈병인 신아무개 상병이 나를 보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복장도 갖추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대대본부 2층에 있는 정훈실로 갔습니다. 대대 정훈실은 우리 중대와 같은 건물에 있어서 멀지 않았습니다. 대대 정훈병 신상병은 지난번 내가 우리 분대장 저녁 선물로 가져온 도자기를 위병소에서 반입을 시키지 않을 때 가서 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나를 볼 때마다 도자기 등에 대해 물어보면서 내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내가 붓글씨로 중대 내 게시물들을 써붙이는 것을 알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이날 정훈병 신상병이 나를 부른 것은 국방부에서 모집하는 진중창작 작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국방부에서는 매년 진중창작 작품을 모집하여 시상하고 전시회도 하는데 우리 연대도 참가하기 위해 각 대대별로 작품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대에서 우리 3대대의 서예 작품이 할당되었으니 나보고 연대 정훈과에 파견 가서 붓글씨 작품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붓글씨 작품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넉넉히 일주일 정도만 파견 나가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중 창작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자면 이는 국방부에서 현역 사병들을 대상으로 예술 작품을 모집하여 심사 포상하는 것으로 동양화, 서양화, 서예, 서화 등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출품할 서예 작품을 나보고 만들라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내가 중대에서 고참들 추억록을 만들 때 붓글씨로 써주고 또 지난번 군사령관 방문 시에 소대 내 게시물들을 붓글씨로 다시 써서 붙인 것을 신상병이 기억하고 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실력이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였습니다. 답답한 쫄병 생활에서 일주일이나마 교육도 근무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붓글씨를 맘껏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응낙한 뒤 소대로 돌아오니 벌써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나는 그대로 근무 준비를 하고 외곽초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공두시에 기상하여 후반야 야간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10발을 사격했는데 단 한 발도 표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워 표적은 아예 보이지 않았고 그저 감 잡히는 대로 갈겼는데 그래도 막상 단 한 발도 맞지 않은 표적을 보노라니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 덕분으로 온몸이 떡고물이 되도록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거의 전 중대원이 불합격 점수가 나왔고 중대장은 나중에 힘이 빠진 듯 추가 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전 중대원을 오리걸음시켜서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에 돌아오니 05시 30분이 다 되어 우리는 그대로 일조점호에 참가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과 출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 정훈병이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와 함께 우선 중대본부에 들러 주번 사관에게 파견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신상병이 중대본부에 얘기를 다 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파견 근무가 허락되었습니다. 신상병을 따라 연대 정운과로 가니 연대 정운 참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불러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로 내 신변 잡기와 붓글씨를 몇 년 동안 썼는지 등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붓글씨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초등학교 시절 습자 시간에 써보고 그 뒤로 취미삼아 써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씨가 특이하게 화씨인 정운참모 화영근 소령은 부드럽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병과가 아닌 정신교육 등을 담당하는 정운참모이다 보니 딱딱한 야전적인 이미지보다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날부터 정운과 사무실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숙식은 연대 참모부 내무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운과는 연대 CP에서 우리 3대대로 넘어가는 고개 옆 우측에 약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6평 정도의 작은 건물에 정운과장실과 사무실 그리고 자료실 겸 방송실이 있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또 정운과에는 정운과장과 정운서기병으로 김아무개 일병 그리고 연대사진병인 최아무개 상병 등 모두 3명이 전부인 단출한 부서였습니다. 그나마 사진병인 최상병은 본래 정운과 소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11중대 소속으로 사회에서 사진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정운과 연대사진병으로 파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연대 정운과는 정운참모와 서기병 1명만이 본 식구이고 이하 각 대대에 정운장교와 정운병들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정운과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다시 중대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본래 일주일 정도만 파견 생활할 계획이었으므로 따블백과 장구리와 관물 등은 그대로 소대에 두고 세면도구와 속옷 정도만 챙겨서 정운과로 돌아왔습니다. 정운서기병 김일병이 나를 데리고 참모부 내무반으로 갔습니다. 참모부 막사는 3대대로 넘어가는 고개중턱 좌측 숲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참모부 내무반에는 연대 참모부 소속, 작전, 행정, 정운 등의 서기병과 통제부 통신병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통신병들도 실제 연대본부 소속이 아니라 각 대대에서 파견 나온 무선통신병들로 거의 서로에게 터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내무반에서는 군기를 잡거나 상하관계를 따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무반에 내 자리를 정하고 다시 정운과로 돌아왔는데 막상 붓글씨 쓸 재료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7월 13일 오후는 그냥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교육과 훈련이 일상화된 나이기에 그냥 앉아서 쉬고 노는 것이 영 불편했지만 정운 서기병은 개의치 말고 책도 읽고 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같은 부대 안에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61번째 이야기. 연대 정운과 파견 생활. 2. 작품 활동. 1981년 7월 14일 화요일.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서예 작품을 위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오후에 사진병인 최상병이 급히 나가 사온 재료들은 먹물과 화선지 10장, 그리고 붓, 대중소 등 세 자루였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선 신문지에 습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밝히는 바이지만 정말 나는 서예가는 아닙니다. 서예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습자 시간에 남들처럼 붓글씨를 써본 것이 전부이고, 다만 남들보다 조금 잘 쓴다는 이유로 선생님 칭찬을 듣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 뒤로 취미삼아 혼자 붓글씨를 조금씩 써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붓을 들 기회조차 거의 가지지 못하다가 입대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군대 가면 잘하는 것 있으면 자랑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나서게 된 것이 이렇게 진중 창작작품 출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노도부대에 전입와서 사단 보충대에서 보충대 중대장이 좋은 나무를 구해서 문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각자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내가 써주었더니 나보고 보충대 기간병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던 날밤에 나는 32연대에 자대 배치되어 그 중대장을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나오고 말았습니다. 자대에 와서 맨 먼저 고참들의 추억록 사역에 투입되었고,
지난번 군사령관 방문 때 소대 내 모든 게시물을 떼어내고 다시 내 붓글씨로 써서 붙인 것이 대대 정운병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연대 정운과까지 파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번 작품에 쓸 글재를 정해야 했습니다. 정운 참모로부터 군인다운 패기와 충절을 나타내는 고사성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고르라는 말에 따라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뜻의 백절불구를 택했습니다. 그와 곁들여 의병장 고경명 선생의 좌우명이었다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충의와 정절을 독실하게 하라는 뜻의 세독충정도 부제로 정해 연습했습니다. 또 한글로 된 시조도 몇 가지 찾았습니다. 큰 글씨를 써본 지가 오래되어서 붓끝이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정운과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잘 쓴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이 기분 좋았습니다. 글씨 못 쓴다고 파견이 취소되고 다시 자대복귀할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2가지 글재를 가지고 종일 연습만 했습니다. 정운과의 신문지는 많이 있어서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정운과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조점호나 일석점호가 없었습니다. 아침 5시 40분쯤 기상을 하면 바로 사무실로 넘어와 청소와 정리를 하며 6시 기상나팔 방송을 내보내고 점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전날 모두 청소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지만 남들 점호하는 시간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시 40분쯤 내무반으로 넘어가 씻고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바로 사무실로 넘어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만 빼고는 계속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밤 시간까지 있다가 밤 10시 남들 점호 끝나고 취침할 시간에 정운병이 마지막 취침나팔 방송을 마치면 함께 내무반에 돌아가 샤워하고 자면 되는 그야말로 군대에서의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잠깐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 밤에 불침번까지 열애시켜 주었으니 점호도 근무도 없는 꽃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글씨 연습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이 똑같은 글씨를 계속 쓴다는 것은 따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씨 한 장 쓰고는 정운과 자료실에 있는 책들을 꺼내다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운과장은 거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대나 사단 또는 군단에 회의 때문에 가는 일도 많았고 또 예학 각 대대와 중대에 정운 교육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진병인 최상병도 연일 각 대대를 순회하며 사진을 찍으러 나갔고 정운서기병 김일병만이 나와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김일병까지 볼 일 있어 나가면 정운과는 온통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운과는 업무 특성상 군사기밀이나 작전 등과는 거리가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자유롭고 분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운과장이나 최상병, 김일병 등도 군복만 입었을 뿐 거의 사회 직장인이나 다름없이 생활했고 나를 대하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특히 최상병은 본래 우리 11중대 소속으로 파견되어서인지 나에게 각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그는 우리 중대에도 그의 동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소대의 하나무계 상병 등으로 그들 역시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는 강원도 특유의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상병은 입대 전에 홍천에서 사진관 일을 하다 입대했다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아 연대 사진병으로 파견되었고 그 덕분에 나는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몇 장의 사진을 공짜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작품 사진도 얻었는데 특히 지난번 우리 중대 6본 교육사열 행군 중 개수 상황을 연출한 사진은 우리가 직접 참가한 훈련이었기에 의미도 있었고 정말 멋졌습니다. 정운서기병 김일병은 나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입대한 사람으로 대학교에 다니다가 입대했습니다. 외모가 깔끔해서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기와는 달리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업무 중에 내가 하는 일에 전혀 참견을 하지 않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김일병과는 그 뒤에 내가 전역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복잡한 버스 안에서 황망히 만나고 헤어지는 바람에 연락처도 알아두지 못했고 그 뒤로 소식을 알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62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3. 뜻밖의 행운, 파견 생활이 연장되다. 이틀 정도 연습한 뒤에 이윽고 화선지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절불구를 대필로 크게 쓰고 또 한글 시조 몇 가지를 중필로 썼습니다. 내가 쓴 글씨를 가지고 채상병은 양구로 나가 표고를 해서 액자에 담아왔습니다. 액자에 담아 걸어놓고 보니 제법 그럴듯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이렇듯 편한 정훈과 생활을 일주일만 하고 다시 자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예정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팠고 자대에서는 그토록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이곳에서는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흐르는 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본래 일주일을 예정하고 정훈과에 파견 나온 나는 7월 16일 목요일에 사실상 작품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붓글씨 몇 점을 쓰는 일인지라 그다지 시간 걸릴 것도 없었고 그저 여유롭게 천천히 연습하고 작품을 만들어도 3, 4일이면 족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씨 좋은 정훈 과장은 일주일 예정으로 파견 나왔으니 날짜를 채워서 주말까지 있다가 자대로 복귀하라고 했고 나는 그 사이에 그동안 써보고 싶었던 글도 쓰고 책도 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 3일 뒤면 다시 자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7월 16일 출품할 작품을 모두 써서 채상병 편으로 표고사에 보내고 오후에 사무실에서 남은 화선지에 명언 몇 가지와 시조 등을 쓰고 있는데 오후 2시경 정훈 과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신임 연대장 이태우 대령이 초도순 시차 정훈과에 방문할 예정이니 사무실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업무에 충실하라고 전했습니다. 정훈과 사무실이야 평소에 드나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닫기 때문에 별로 정리정돈할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각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약 30여 분 뒤 신임 연대장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훈 과장실에 들어가 간단한 브리핑을 마친 연대장은 사무실 한편에 서 있는 나와 내가 쓴 글을 보더니 정훈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화소령, 얘는 뭐하고 있는가? 예, 국방부에서 하는 진중 창작 작품에 출품할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글씨 잘 쓰는구먼. 기왕이면 내 방에도 좋은 글 좀 써서 붙이지. 연대장의 이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정훈과 파견 생활을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연대장실에 붙일 글을 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훈 과장은 나가더니 연대장 측근들을 통해 연대장의 취향을 탐문해 왔고 연대장이 충효의 내용이 담긴 옛 시조들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자료실 책들을 뒤져 적당한 시조들을 찾고 표구점에서 돌아온 채상병은 또다시 양구로 나가 화선지와 먹물, 붓 등을 더 사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정철과 정몽주 등의 시조를 골라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3, 4일 동안 10여 장을 써서 연대장실로 보냈더니 이번에는 연대 간부 식당인 BOQ에 게시할 글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 위인이나 명장들이 했던 명언 중에서 골라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재들 역시 자료실 책들을 뒤져서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내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기미독립선언서 전체를 창호지 전지에 새 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500여자에 이르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쓰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남들은 뭐하러 쓰느냐고 했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염원이 담긴 독립선언서를 언젠가 꼭 써보고 싶었기에 정성 들여 썼습니다. 그 작품은 나중에 자대 복귀할 때 가지고 왔다가 집으로 보내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을 길 없네요. 이 밖에도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도 써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정훈 과장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그림은 못 그리냐? 붓글씨를 쓰니까 동양화 같은 것 한번 그려봐라. 하며 나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은 정말 못 그립니다 하고 극구 사양했지만 정훈 과장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못 그리더라도 흉내만 내라며 그림 그리는 것을 맡겼습니다. 아마 동양화 그리는 것을 다른 대대에 배당했는데 그림 그릴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글씨 한 장만 달랑 출품하기가 뭐하니까 대충이라도 동양화 하나를 그려서 구색이나 맞추자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붓글씨 쓰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그림은 문외한이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닐 때 화가 선생님이 도자기에 산수화를 그리는 것을 보며 감탄하고 부러워한 것 빼고는 직접 그림을 그려본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못한다고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흉내라도 내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내 파견 기간이 자꾸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훈 과장이 못한다고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둘 필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림을 그릴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병 최상병이 자기의 작품 사진 중에서 몇 장을 주었습니다. 보전합동 훈련 모습, 행군 모습, 공격하는 소총수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전합동 공격하는 모습이 그런대로 쉬워 보여서 그걸 그릴 생각으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워낙 솜씨가 없는 터라 도저히 상황에 맞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물 묘사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산수화 한 장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전면에 큰 폭포가 있고 그 좌측엔 바위와 수림, 우측으로는 산자락에 가려 반만 보이는 정자, 그리고 먼 배경에 아련한 산과 폭포가 보이는 통상적인 소재였습니다. 정말 직장 다닐 때 회화부 화가 선생님이 그리던 그림을 떠올리며 흉내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훈 과장은 흉내만 내라고 할 때와는 달리 미진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만 옆에서 코치를 했지만 나로서는 그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림은 3일 동안 꼬박 그려서 겨우 완성했고 최상병이 들고 나가 표구를 해왔지만 나중에 출품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63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4. 파견의 추억, 잊을 수 없는 만남. 내가 정훈과 파견 생활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아무개라는 한 여성의 사연을 알게 되고 그와 편지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7월 18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연대장실 글씨를 쓰고 오후에 기미독립선언서를 쓰다가 한가한 틈을 내어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당시 일반 소총중대는 전후신문 외에 다른 일반 신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정훈과에는 사회에서 보던 일간신문들이 들어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뒤적이며 기사를 읽다가 사회면에 난 작은 박스기사 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근로자 수기 편애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양 동일방직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충남 청양 출신 25세의 이아무개라는 여성 근로자는 집이 가난하여 국민학교만 졸업한 뒤 식무생활, 농사일 등을 전전하다가 10여 년 전 동일방직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배우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하여 사내 부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고 그러는 중에 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체험수기에 당선되었답니다. 이 사실이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되었고 회사에서는 그를 현장 생산직 근로자에서 일약 동일방직 회사 사보인 동방의 편집기자로 특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그 뒤로 여성 권익운동에 적극 나서며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강연과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인생 발자취를 담은 수기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룬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룬 그들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오기 전에도 당시 MBC 라디오 절망은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고 몇몇의 주인공들에게도 격려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저 쉽게 보고 넘어갈 이야기인데도 나는 몇 번이나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작은 격려라도 하고 싶었고 나의 존경심을 담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화선지에 붓글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화선지를 편지지폭으로 잘라 거기에 붓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그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에 대하여 격려하고 나를 간단히 소개한 다음 그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글을 정성껏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장인 안양시 평촌동 동일방직 사보 편집실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보내놓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나처럼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일 것이고 그 많은 편지들을 다 일일이 읽어볼 리가 없을 것이기에 그저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격려 편지를 보냈어도 답장을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기대감은 갖지 않고 그 후에 파견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파견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여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국군이 날 연습에 한창이던 8월 초 한 통의 엽서를 받았는데 발신인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새콤한 포도가 알알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로 시작된 짧은 엽서 글이었지만 나는 가슴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신문에까지 나온 유명 인사에게서 정성이 담긴 답장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뿌듯한 자부심까지 느껴졌습니다. 양구라는 궁벽한 산골짜기에서 군 생활을 하는 군인에게 이런 편지의 한 장은 큰 기쁨이었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곧 답장을 보냈고 이후로 그와 1년이 넘도록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1살 위였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아서 나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과 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었고 그녀는 좋은 문장력으로 일상의 소소한 얘기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 때에는 내가 직접 그의 직장까지 찾아가 만나 그의 살아온 이야기와 활동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이룬 인간 승리에 저절로 숙연해졌고 그의 삶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와의 만남 이야기는 나중에 첫 휴가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훈과 파견을 통해 생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64번째 이야기. 연대 정훈과 파견 생활. 잊을 수 없는 만남 뒷이야기들. 정훈과 파견 근무 중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이아무개 씨와 편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무미건조한 군 생활에서 많은 삶의 교훈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자주 편지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았고 그의 12월 첫 휴가 때에는 그와 직접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여 뒤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자연스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남녀 사이였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는 전역을 했고 나도 이미 군 입대 전부터 알고 지냈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군 복무담을 3군단 카페에 올리면서 갑자기 그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꽤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소식은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 정당의 비례대표로 그 지역 시의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홈페이지 방명록에 옛 이야기를 곁들여 안부 인사를 남겼고 곧이어 그에게서 메일로 반가운 답신이 왔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 작은 인연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후로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비례대표가 아닌 선출직으로 당선된 그 지역 최초 여성 시의원이 되어 또다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 뒤 선거에서는 아깝게 석패하여 물러났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네요. 이아무개 씨와의 만남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여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원과 파견 생활을 마치고 그 뒤로 1년 2개월이나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지던 1982년 9월 초 상병 말년으로 이젠 군 생활에 완숙기에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하던 어느 날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내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겉봉의 내 주소가 육군 제2083부대 윤태상, 이것이 다였습니다. 2000여 명이 근무하는 연대에 달랑 이름 석자만 써서 보낸 편지인데도 내가 워낙 편지를 많이 쓰고 받다 보니 연대 수발기에서 033부대가 없어도 내 것으로 분류해서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에게.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지만 아직까지는 여름이 아주 떠나가지는 않은 것 같군요.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마지막으로 저는 꿈 많은 소녀? 아니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어엿한 예비 숙녀에 접어들고 있는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저에게 편지 주시려거든 여기로. 하며 자기의 주소를 적어 놓았더군요. 그런데 편지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나를 어떻게 알고 편지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는 아가씨 같은데 아주 명랑쾌활하면서도 당돌한 데가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 펜팔 편지 나누는 것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도 그런 궁금증을 주로 담아보냈지요. 그녀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떻게 아저씨의 주소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 책 제목이 그날이 올 때까지예요. 그 책 뒤에 보면 여러 사람의 감상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저씨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제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내가 이아무개 씨께 처음 격려 편지를 보낸 내용이 그 책의 재판본이 나오면서 그 책의 뒷페이지에 부록으로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력글들이 조금씩 발췌되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아무개라는 아가씨가 나의 글을 보고 거기에 실린 간단한 나의 군대 주소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알게 된 이 맹랑한 아가씨와 그 뒤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와 두 번째 휴가길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편지를 통해 삶의 교훈도 주고 꿈도 심어주면서 지내다가 내가 전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끊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뒷소식은 모른 채 소중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 또한 정훈과 파견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추억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100